초등학생이 왜 중학교 문제집을 풀고 있었을까요? 뭔가 뒤처지는 기분이. 고등학교 거를 한 몇 바퀴씩 도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조금 불안하긴 해요. 고2, 고1까지 하고 있습니다. 좀 조급해지죠. 제 친구들은 그렇게 빨리 나갔는데 지금 저는 중학교 것도 안 들어간 상태니까. 선행을 가장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저보다 선행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분발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좀 질투도 나더라고요. 학원에 입학할 때도 시험 보고 떨어지면 못 들어가는 학원들도 있잖아요. 전 지금 그런 학원을 탈락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못 가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학원에 좀 길들여진 것 같아서 학원 다니면 중간은 가지 않을까. 학원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교육이 조금 잘 따라가려면 조금의 선행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가도 일단은 아무것도 안 다지고 가는 것보다는 나는 얼마 이상을 사교육에 쓰지 않겠어 라는 다짐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아이만 뒤처지지 않으려면 사교육과 선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었죠. 2023년 사교육비는 27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빨라진 선행 시간표. 다른 아이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나이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해 사교육 시장은 끊임없이 진도를 부추기고 부모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저도 주변 어머님들 얘기를 자꾸 들으면 귀가 팔랑거리고 불안해지니까. 어쨌든 들리잖아요. 뭐 대치동 애들은 초등학교 때 어디까지 한다더라. 뭐 과학고나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은 어디까지 한다더라. 내 아이가 좀 더 처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6살, 7살이랑 같이 봤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보다도 점수가 낮았어서 사실 조금 내가 너무 늦게 했나? 너무 늦었나? 약간 불안하기도 했고 더 일찍 시작했었어야 되나라는 그런 후회도 좀 있었고.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학은 조기 선행은 물론이고 초등 5, 6학년 시기에 가장 많은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어 역시 유아 영어 학원의 인기가 이어지고 중학교 이후 입시 공부 확보를 위해 선행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점점 더 빨리 돌아가는 선행학습의 쳇바퀴. 빨라지는 학습 시기만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걸까요? 그 효과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중학교 1학기 거를 하고 있어요. 중1 거 이해 못했는데 계속 중1 거 하라고 해가지고 선행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 복습을 하고 중학교 1학년 2학기 걸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거까지 왔어요. 이제 곧 2학년 1학기 선행이 끝나가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거요. 중2학교 2학년 1학기 거 정도 나왔어요. 3학년 1학기 거는 살짝 이제 배웠고 중학교 3학년 1학기랑 2학년 2학기 같이 나가고 있어요. 기본기를 점검하는 1교시, 사고력이 필요한 2교시,
각각 40분씩 2차례 시험을 치르는데요. 참여한 학생들은 현재 수학 선행을 하는 초등학교 6학년 41명입니다. 시작 전부터 우리 학생들 조금은 긴장한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시험 시작할게요. 11시까지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많은 학생이 중학교 과정의 수학을 선행한다고 합니다. 과목의 중요도도 높고 미리 한번 봐두면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과연 생각하는 것만큼 수학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시험이 시작된 지 23분째. 처음으로 시험을 마치고 나가는 학생이 있네요. 잠시 후 하나둘씩 문제를 다 푼 학생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시험이 쉬웠던 걸까요? (11시) 시험 종료 시각. 대다수의 학생이 시험을 조기에 마쳤습니다. 학생들 표정이 밝은 걸 보니 1교시 시험 제법 잘 본 것 같네요. 아까 1교시 전보다 분위기가 엄청 좋아졌네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 오늘 다 처음 본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친해졌나 보다. 쉬웠다는 사람. 그래서 더 분위기가 지금 좋아진 것 같은데. 자, 먼저 시험지 아까처럼 뒤로 넘겨서 뒤집어 놓고 일단 기다릴게요. 아니, 시험은 이제 이게 2교시가 마지막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12시까지 2교시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그 기분 그대로 2교시까지 이어가며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아이들 표정이 어쩐지 진지하다 못해 심각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지금 뭔가 잘 안 풀리는 걸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험 종료 10분 전입니다. 시험 종료 10분 전입니다. 아직 한 명도 먼저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교시 문제가 다소 어려웠던 걸까요?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모두 쓰던 필기도구 내려놓으시고 맨 앞장으로 펴서 잘 놔둬주세요. 잠깐 자리에 앉아 있을게요. 1교시와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바로 나가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서 최고로 어려웠어요. 2교시는 아예 다 못 풀었어요. 좀 대다수를 못 풀었죠.
절반. 네. 제가 한 게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많이 실망했어요. 1교시에는 그게 되게 쉬워가지고 2교시도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 이건 진짜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조금 슬펐어요. 학생들이 1교시에 비해 2교시가 어려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 수준 자체는 1교시와 2교시 모두 뭐 그렇게 아이들이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교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들이 단답식이나 뭐 배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풀 수 있는 어떤 선다형 같은 익숙한 문제 형태라면 2교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왜 그렇게 되는지 말로 설명해야 하는 어떤 서술형이나 논술형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제 형태고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1교시, 2교시 문제 점수 차가 굉장히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두 개 정도 틀려서 95점? 2교시는 조금 어려워서 좀 못 푼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한 40점에서 50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40, 20점? 못 푼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95점에서 100점? 2교시는? 한 10점에서 30점 정도까지. 100 정도? 2교시는? 50. 1교시 시험은 100점 만점에 저건 한 80점은 넘을 것 같은데 2교시는 50점도 못 넘길 것 같아요. 기본은 한 80점, 90점, 뭐 100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심화는 한 20점, 30점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1교시와 2교시가) 모두 끝나고 바로 채점을 해봤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1교시) 평균은 80점대, (2교시) 평균은 25점대로 2교시 평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또 1교시에서는 평균 이하의 점수도 꽤 눈에 띄었습니다. 1교시에 100점을 맞았는데 2교시의 점수가 낮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단순히 답을 맞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풀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거죠. 조금 가벼운 학습,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수학 겉핥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이거를 배워서 대충 내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아는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만 활용된 형태가 주어졌을 때에는 이제 대답을 못하는 거죠. 저는 선행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내가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구해야 하기 때문에 라고 적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할 수는 있지만 왜 그렇게 구해야 하는지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들께만 시험 점수를 공개했습니다. 뭘 푼 거야 이거? 뭘 푼 거지? 어떻게 푼 건지? 생각보다 낫네요. 우리 아이가 기본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본을 못 따라갔나? 네. 조금 충격. 제가 생각했던 기대보다 많이 낮아요. 이거 만족할 수 없는 점수인데.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 지도를 해야 되겠네요.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현타가 왔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계속 이렇게 가도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항상 어떤 딱 그 벽이라는 게 저도 느껴져요. 아이가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해결해낼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아이가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게 매번 계속 보여왔거든요. 이 질문 기억하십니까? 부모님들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과감하게 그만둘 것 같다가 30.3%, 자녀의 의견에 따른다가
28.5%.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속 시킬 것 같다가 24.2%. 효과가 없지만 불안한 마음 때문에 시킬 것 같다가 17%. 계속 시킬 것 같다가 41.2%가 나왔는데요. 왜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선행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진도를 예를 들어서 1학년 거까지 했다, 2학년 거까지 했다, 3학년 거까지 했다가 명확하게 눈에 보여요. 근데 현행은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는 깊이가 깊어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커지고 조금 하다가 깊이 있게 못 들어오고 바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진도 나가면 1학년까지 끝냈다, 2학년까지 끝냈다, 이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애들이 빨리 선행해가지고 3번씩 4번씩 코스를 겪어서 성공했다. 100명이 그랬는데 100명이 성공했냐? 저는 10% 안 된다고 봐요. 성공한 아이들이 90%는 다 망해요. 근데 언론에 뜨는 애들은 다 성공한 애들만 뜨는 거죠, 사례로. 학원의 본질은 잘하는 친구들을 더 잘하게 해주거나 현상을 유지해주는 이제 그런 건데, 농담 삼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적은 상위권이 내주고 중하위권은 학원의 운영비와 선생님들 그런 급여를 담당하고 있다고. 모두가 똑같은 성과를 낼 수는 없는데 무엇이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교시에는) 높은 성적을 받았지만 (2교시에는) 낮은 성적을 받아 편차가 심한 학생이었는데요. 하온입니다. 지금 복습 중인데 원래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끝내고 이제 2학기로 넘어가려는데 선생님이 복습을 한 번 더 하자 해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처음부터 지금 복습하고 있어요. 일단 그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려면은 지수를 다 똑같이 일치시킨 다음에 열심히 하는 하온이가 아빠도 대견하고요. 순서대로 초등학교 한 그 저학년 때부터 하온이가 이제 수학에 좀 어려움을 느꼈을 때마다 제가 이제 질문했을 때 이제 좀 답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상도 해주죠. 얘들아 이제 게임하자. 아빠가 세팅 다 해놨으니까. 동생은 신났네요. 알지 얘들아, 1시간만. 하랑아 뭐 할까? 펜슬? 1시간.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은 뛰어놀고 재밌게 놀 때인데 이렇게 대치동에 와가지고 고생을 하는 걸 보니까 이른 나이에 조금 약간 숨통이 너무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하온이 마음은 아빠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더 컸어서. 왜?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애들은 지금 공부하고 학원 가고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나중에 중학교 가서 뒤처지면 어떡하지 생각이.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재밌게 저랑 같이 했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마음속으로 계속 이 생각을 하는데. 아빠는 당황스럽습니다. 재밌어하는 줄 알고 있었고. 저는 교육 채널 보고 있습니다. 교육 채널이요? 네. 고등학교 가서 얼마나 힘든지 주로, 그리고 학원을 선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 요즘 뜨거운 감자여서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지금은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정보의 바다예요. 온 가족 동상이몽. 하온이네는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하온이가 수학을 일주일에 3번을 나가고 있고 한 번 갈 때마다 한 3-4시간씩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학 학원을 더 추가하게 되면 하온이가 혼자 공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그건 좀 좋지 않은 방법 같다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 저게 문제가 좀 쉬웠고 저 살짝 난이도만 높이면은 바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실력을 쌓을 수 있을 만큼 학원 다닌 다음에
그다음에 실력이 쌓이면은 제가 알아서 공부를 하면서 빽빽하게 타이트하게 매일매일 다니고 있잖아 현재조차도. 근데 여기서 학원을 더 늘리면 하온이가 번아웃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 어떤 애는 학원 숙제 때문에 4시에도 잔다 했는데 저 정도면은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하온이가 좀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되고 번아웃이 될 게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엄마 역시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지 뭐 그러면. 아빠 콜 학원 하나 늘립니까? 대신에 이제 다른 학원을 좀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문제를 좀 많이 풀고 그 원리까지 정확히 알아내서 쉽게 빠르게 이렇게 풀어서 어떻게든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수학학원을 하나밖에 안 다니고 있어서 수학을 좀 더 늘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원에서 준 시험 봤는데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와서. 그래도 든든하지 않아 오나? 엄마 아빠가 나름 고민도 해주고. 레벨 테스트를 계속 다니다가 나의 실력이 너무 못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상처를 받는 것도 걱정이 되긴 하거든. 하원이는 어때? 옆에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으쌰으쌰해서 가는 편이야? 아니면 기가 죽어서? 첫 번째. 좋다. 자녀의 공부는 많은 부모에게 마치 풀 수 없는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그치, 선행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지. 어느 정도 필요한데 과도하게만 안 하면 되는 거지. 고등학교 거까지 다 나갔는데 정작 현행을 잘 못하면. 고민이야. 맨날 유튜브로 보는 게 그거야. 내 아이가 과연 선행을 쭉 뺀 다음에 도돌이표로 올 것이냐. 차근차근 빽빽하게. 처음에는 바로 대치동으로 오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었는데, 근데 이제 지인 중에서 어차피 교육에 관심이 있으면은 바로 최상급 학군지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해줬고, 처음에는 그 조언을 듣고 나서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바로 너무 빅 점프를 해서 가는 건 아닌지 이런 부담감은 좀 컸었는데. 학군지로 이사했지만 고민이 끝나는 건 아니었죠. 전화 상담을 받아보니까 기본기가 많이 없고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저학년 친구와 같이 수업하는 반을 권하시더라고요. 대치동 와서 이 정도로 선행을 많이 나가는 곳인 줄 파악 못하고 그냥 왔기 때문에 저도 조바심이 나긴 했어요. 하온이는 잘 적응했을까요? 일단 네, 적응한 것 같아요. 다만 아이에게 맞는 학원이 어딘지 계속 찾아줘야 되는 게 제 임무인 것 같아요. 특히 수학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EBS를 찾아주셨을까요? 고민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까? 네. 하온이가 생각했을 때는 뭐가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생각을 하는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 그건 왜 그럴까? 그냥 안 풀리면은 짜증나요? 대충 10분 정도 생각하다가 그냥 다음 문제로 그냥 넘어간.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풀이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놓는 하온이. 너 테스트 받았었잖아, EBS에서. 그치? 그게 딱 기준이 딱 그거야. 안 풀리는 거를 힘들어해. 안 풀리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지금 요 기본 개념까지는 되는데 좀 생각하는 문제에서 많이 힘들어지는 거거든. 김포에서는 아직 6학년 진도였는데 고등학교 진도 나가는 중이네. 이게 훑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놓고 어머니 이렇게 훑어버리니까 선행학습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니까 애가 조금이라도 응용된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 우리 애는 아직 심화 과정 안 들어갔어요. 이래. 심화 과정을 들어가면 심화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닌데, 수학 공부를 안 한 건데, 고민을 안 한 건데, 학원을 안 다녀서 그 코스를 안 밟아서 수학을 못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이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냥 이상해진 거예요. 아무도 수학 공부를 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냥 생각 많이 해보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게 수학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뭔가 독특한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시골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대치동에만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지금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5학년 때 대치로 넘어오고 나서 상대적으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수학에 기가 좀 죽은 느낌? 좋아하는 방법은 점수만 잘 나오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 점수 잘 나오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 방법을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지금 레벨 테스트 예약한 거 다 취소하시고요. 어머니 잘 이 들으셨죠? 정도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하는 거지 현재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생각하는 연습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레벨 테스트 100번 해봤자 어렵게 되면 당연히 못 풀 거고요. 그거 가지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아이가 저녁 먹고 있는데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근데 결국엔 엄마 저 수학 학원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은이가 직접 추가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아이가 머리를 쥐었다면서 나는 바본가 봐, 멍청인가 봐, 이렇게 안 풀려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그게 다 풀리면요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정말 그게 다 풀리면요 학원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학원이 다 되는 게 아니라 학원은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학원에 대한 그 만능주의를 없애셔야 된다니까. 학원은 아무것도 만들어주지를 못해요. 대부분은 자정작용이라 그러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풀려요. 내가 지금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복할 때 필요한 시간은 어차피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끝내고 잔다라는 느낌으로 네 스스로가 자기주도학습 그러잖아. 하원이 스스로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되게 괜찮은. 하온이 같은 경우는 딱 하나 그냥 공부하는 방법, 수학 공부가 뭔지를 약간 오해하고 있었던 측면이 많이 강해서 공식을 아는 게 아니라 문제 풀이 방식을 아는 게 아니라 온전히 아는 거. 왜 그런지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능력.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2와 8의 최소 공배수는 니은자를 그려서 4, 32, 4, 2, 8 여기 있는 게 최대 공약수, L자로 곱하면 최소 공배수. 이걸 개념 그리고 끝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왜 L자로 곱한 게 최소 공배수가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지수 로그를 배울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약수 배수의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니까 생각이라는 걸 시작할 수 있거든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지 최대 공약수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개념은 그거예요. 그게 완벽해져야 되는데 보통은 선행학습을 하면서 그 작업을 50%, 70% 정도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이 됐을 때 자기는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구멍 뚫린 건 스스로는 인지를 못하니까 점점 어긋나는 거지. 아, 나는 응용력이 없나 보네. 왜 안 그러지? 아, 심화과정 수업을 안 들어서 그런가 보네. 심화과정 어디 뭐 대치동에 가서 또 들어야겠네. 계속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후에 그때부터 수학 공부하면 돼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죠. 자, 여기는 대치동인데요. 그 뒤편으로는 한티역 학원가거든요. 대치용 학원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학주 근접이라고 그러죠. 학교랑 학원하고 집이 걸어서 도보로 다 이용 가능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은 또 교육적인 수요가 있고 학원도 같이 따라가니까 이런 지금 오늘날의 지금 대치동의 모습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말이면 대치동에서 흔히 보이는 풍경입니다. 아이들의 커다란 가방 안엔 어떤 기대가 담겨 있을까요? 중고등학교 6년을 입시로 간다고 그래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어떤 체력적인 준비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일찍 들어오면 지나치게 경쟁을 하면서 번아웃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굳이 어렸을 때부터 대치동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굳이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대치동을 주 무대로 활동해온 학군 전문가 심정섭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연과 함께 배우는 환경을 찾아 심정섭 씨는 충북 증평으로 이주했는데요. 사실 유초등 저학년 때는 이런 시골의 작은 소도시에서 다니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만족하고
저는 가장 기본은 몸 튼튼, 마음 튼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그 부분 이전에 지금의 이제 관심은 선행을 얼마나 했느냐, 그다음에 문제집 푸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런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부분에 교육적 관심이 지금 쏠려 있는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조사어, 사람인. 그 뜻이 뭐야?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트남 어디지? 여기 있지. 베트남 인사말은 뭐야? 자연에서 배우고 탐구하는 경험을 아이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좀 아이가 좀 낮에는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저녁 시간에는 좀 심심한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이런 글이라든지 아니면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좀 자라서 자연은 언제 보아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네요. 비 안 오면 오늘 딱 추운데 계곡에서 물고기 잡을 수도 있었는데 비 안 오면. 아고 재훈이 재훈이 왔어?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찾았나 봅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한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가꾼 예쁜 꽃밭도 구경하고 숨겨져 있던 보물도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쥐고서 뱉어야지. 어우 됐다. 야, 그거 독보기. 어머, 여주 아닌가요? 자연은 아이들의 오감을 깨우고 호기심을 키워주죠. 와, 근사한 오두막에서 직접 딴 수박을 먹는 기분이라니. 엄마도 드리고. 먹어요? 나오네요. 할머니가 이거 다 공사 주신 거야. 몸 튼튼, 마음 튼튼, 배움의 근력을 길러주는 밑거름이죠.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열린 공간이 있고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자연 속에서 오감의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입시를 20년 해보니까 먼저 빨리 뛴다고 오래 뛸 수 있는 건 아니다. 입시나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이 한 마라톤 같은 건데 초반부 한 뭐 3km를 빠르게 달린다고 그래가지고 끝에 완주를 잘하는 건 아닌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아이가 역량이 되는 아이들이면 따라갈 수 있다라는 좀 확신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나 이런 거는 두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구리가 그대로 있어. 청개구리다. 아이고. 경쟁에 노출되지 않고 자연 속에서 배우는 경험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여기 그 기회를 찾아온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체험해봤으면 이게 딱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주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시골로 온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놀 수만은 없죠. 초등학교 고학년 공부도 해야 합니다. 6학년 아이니의 시간표가 빽빽한데요. 혼자서 공부하는 모습 제법 의젓합니다. 9번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화이팅. 그럴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해 그러면? 별표. 하고 11번 먼저 해야지. 11번 먼저 하고 나서. 아니 11번부터 하고 있어?
아이 공부에 걱정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냥 9번 도전이야? 11번을 하고 있죠. 모의 제곱 마이너스 모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를 A, B로 놔두는 거야 일단. 어? 5x 2. 아니니까 바로 여기서 도형 그냥 쉬우니까 바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제 뒤처지지 않게 이끌어야 할지 아니면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야 할지 아이니 아빠는 아직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11번 다시. 11번도 다시 해요? 그렇지, 11번 다시 해야지. 몇 분? 4분. 아이의 독립성을 키워주기 위해 부모님들 많이 노력하시죠? 앞서 수학 시험에서 최상위권 점수를 받았던 위찬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요? 학원에 전혀 다니지 않는 초등학교 6학년 의찬이는 혼자서 공부합니다. 성적이 괜찮은 편이고 학원을 안 가도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찬이가 혼자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엄마만의 방법이 있다는데요. 문제집을 분절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 권짜리 돼 있으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를 언제 다 끝내지? 이 두꺼운 문제집을. 저는 이제 항상 학습 내용을 줄 때 좀 이렇게 잘게 쪼개서 나눠서 주는 편이에요. 또 하루 분량이 좀 명확하게 나눠지니까 아, 나 오늘 이거 다 하면 내 학습량은 되는구나. 양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죠. 다 했다. 엄마, 나 풀었어요. 안 어려웠어? 괜찮았어? 처음 한 건데? 자신 있어? 게임 해야지. 채점하는 엄마는 한 문제 한 문제를 눈여겨보는데요. 의찬, 이거 적용하기 부분. 요거는 시간 갖고 다시 풀어봐. 이거 엄마 봤을 때 앞에 거 할 수 있으면 뒤에 거 할 수 있는. 아이의 풀이 과정까지 세심히 살펴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네. 천천히 풀어봐. 네. 자, 틀린 것만 다시. 아이고야. 공부가 쉽지 않지? 기본은 집에서 자기 수준에 맞는 교재를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의찬이 학습 분량을 정해주는 거. 두 번째는 의찬이가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주는 거. 공부는 결국 스스로 하는 것임을 부모도 아이도 잘 알고 있는데요. 걱정이 아예 없진 않지만 속도에 대한 균형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수준, 아이의 수준, 그다음 속도. 거기서 제가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내가 뛰고 싶지도 않는 거죠. 네. 다다르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어느 순간 선행을 막 하다 보면은 좀 다다르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중고등 가면 부모님 원망한다. 나 왜 빨리 안 시켜줬냐고. 선행 왜 안 시켜줬냐. 이런 얘기도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네, 하지만 속도를 너무 빨리 하고 싶진 않다. 4개 있는데 요만큼은 빠졌잖아. 그러니까. 아, 원래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4개가 있어야 됐는데 한 귀퉁이씩 빠졌으니까 그건 3개다. 그래서 아빠에게도 원칙이 있다는데요. 아니지, 얘는 36. 여기는 일단은 여기까지인데
이게. 그러니까 의찬아, 이게 어게인 해서 의찬이가 못 푸는 게 아니라 다 풀 수 있는데 수학을 풀고 답안지를 확인해 보고 이제 다시 풀어보면 이제 풀리잖아요. 그거를 제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험을 보니까 항상 시험을 다 못 맞고 자꾸 틀리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답안지를 보는 게 제가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의찬아 틀렸어. 틀렸어? 왜? 다시 차분하게 생각해봐. 의찬이가 조금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 다시 차분하게 생각해봐. 틀린 부분에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답을 한번 맞춰볼까? 아빠가 봤을 때 1번에 5와 2분의 1. 오케이. 두 아이를 위한 공부법 컨설팅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그러니까 학교 수업 플러스 집에서 그냥 뭐 정해진 문제집 없이 그냥 뭐 기본 개념서 이렇게 공부는 학원이 있어요. 중학생이 돼서도 혼자서 잘 공부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목표를 하나 주신 다음에 이거를 하면 언제까지 하면 네가 언제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니도 자기가 정하라고 그러고 그거를 풀면서 못 푸는 문제도 있고 잘 푸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낱장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버려버리거나 못 찾을 가능성이 높으니 항상 해야 될 일은 그날 공부가 끝났으면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스크랩해두는 그런 습관은 낱장으로 공부하기보단 중요한 문제나 틀린 문제를 스크랩해서 복습에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이어서 아이니네 가족도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선행 진도는 저희 학년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나가야 너 어디 나가고 있니? 저 중3 초기요. 충분해. 너 더 나가고 싶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없는 새로운 심리형 같은 거, 심화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너 힘으로 안 풀리는 거를 부여잡고 있고 한 문제당 적어도 30분, 40분 정도 숨겨놨던 출제자의 의도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밟는 게 그게 유일한 수학 공부야. 그 과정은 현행 때 열심히 해도 충분해. 근데 이제 그걸 만약에 아이한테 선택권을 줬을 때 어떤 식으로 될까? 근데 알아서 해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초등학교 6학년한테 그러니까 선택을 줬을 때 그 이후에 제가 또 검사나 확인하지 않고 알아서 해라고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니한테 점점 주도권을 주긴 주셔야 돼요. 6학년이니까 아직까지는 아버님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를 언제쯤은 떼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도 아버지가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아이니의 성적이 훨씬 더 많이 오르지. 깊이 있는 사고력 문제에 도전해보고 아이에게 공부의 주도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다는 여호원, 여호용 쌍둥이 형제. 뭔가 저희가 무슨 어디 학군지에 살았다거나 무슨 막 되게 막 뭐 엄청난 사교육을 받았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의 중요성이거든요. 기본적인 올바른 학습 습관이 몸에 잘 배어 있는 게 그게 이제 체력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막 눈덩이가 그러니까 스노우볼이 굴러가게끔 해서 계속 점점 그게 더 실력을 키우고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게 결국에는 올바른 습관인데 여기까지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본을 튼튼히 쌓아야 비로소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안 돼 있으면 이제 뭐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도 여기서 이 형태로 바꾸는 게 기본이거든요. 일단은 학부모님들 당연히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신 거는 우리 아이 잘하고 있나요? 이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해하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의 심리는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인데 옆에 있는 옆집 아이가 중학교 3학년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중학교 1학년 거 하고 있다. 뒤처지는 느낌이 들죠.
그러기 때문에 선행을 시키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력이라는 거는 깊이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아니라 깊이인데 문제는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선행학습이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기준을 잘하는 친구들한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그러니까 학생 기준으로는 본인,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의 기준을 두고 우리 아이의 실력이 정확히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 최선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중심을 아이에게 두고 판단을 하다 보면은 빠르게 가는 것보다 한 걸음 한 걸음 깊이를 더해가는 것. 진짜 내 아이에게 필요한 공부겠죠. 공부는 다 열심히 한 거예요. 사교육비를 보면 지금 이 그래프랑 너무 똑같잖아요. 자녀교육서를 집필한 김현주 작가. 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섰는데요. 분별 시험도 아닌데 안 되는 거죠.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쓸데없는 사교육을 했구나. 상위 1%만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모두가 달려가고 있다. 현행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현행이 잘 되지 않고서 선행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거기 때문에 현행을 잘 하고 있는지 꼭 체크하시라는 거, 언제나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 아이가 선택을 잘할 수 있게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그걸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김현주 작가는 책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자녀가 성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되게 있어요.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 근데 공부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이제 크잖아요. 아이가 2살인데 잠이 안 온대요. 너무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못할까 봐. 강연 때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그게 있어서 저는 너무 좀 충격이었거든요. 많은 부모와 소통하면서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전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한테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장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비교하지 않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우열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교육의 목표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모든 부모에게 정말 어려운 일인 건 아시죠? 사교육을 엄청 많이 시키는 엄마 중에 한 명으로서 막 불안감? 이렇게 해서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학원을 보내자니 제 마음에 꼭 맞고 아이들에게 꼭 맞는 학원을 찾지는 못하였고, 근데 이제 주변에 엄마들이 하나둘씩 학원을 들어가서 레벨 테스트를 보기 시작하는데 불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가 될까? 이 학원을 들어갈 수 있을까? 영어 유치원을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원 없이 뛰어놀게 해주고 싶은데 이 동네 애들이 안 놀아요. 놀이터에 부모들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죠.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4학년까지는 영어는 끝내야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작가도 같은 부모이기에 이해하고 공감되는데요.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내가 뭘 아이한테 해줘야지 아이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다들 나 때문에 아이한테 뭔가 해가 되면 안 돼. 내가 뭘 해야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아이랑 같이 하는 게 그냥 즐거우면 되는 거거든요. 급한 일은 바쁜 사람한테 시키라는 말 있잖아요. 바쁠 때 훨씬 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김현주 작가는 본인의 경험이 다른 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를 바쁘게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물 영정. 너무 반갑습니다. 리뷰 써주시고 반가운 분을 만나셨나 보네요. 제가 좋아요 눌렀더니 또 이렇게 와주시고 해서 연결되고 인스타까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약간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주변에서 이때는 논술 들어가야 되고 이제는 수학 들어가야 되고 이거를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이 학년이 4학년입니다. 초등 4학년이요. 4학년이니까 지금은 뭘 해야 돼? 이거 계속 얘기를 해주시니까 흔들리는데 그래 그런 사교육이 필요가 없대 이러니까 읽어보고 감사한 거예요. 좀 외로웠거든요. 네. 사실은. 그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외롭다. 외로웠다고. 우리는 너무 외로워. 외로웠다고. 너무 외로웠는데 동지를 만난 것 같다는 맞아요. 그 말씀. 다른 아이들의 진도에 대한 불안감. 그 불안 때문에 아이가 흔들리면 저희도 흔들리고 저희가 흔들리면 아이도 흔들리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다른 부모들과 고민을 나누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셨군요. 이제 저희 아파트 내에서 수학 모임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그래서 매일 이제 가서 예습 복습을 하고 선생님 놀이를 통해서 학원이 아니라 네. 학원이 아니고 네. 동네 아이들끼리 네. 모여서 엄마들이 봉사활동처럼 돌아가면서 아이들의 진행을 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마을에서 수학 모임을 하기 전에는 자기가 수학을 못한다, 수학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일 가서 하고 학교에서 또 해보면 이제 점수가 잘 나오고 이러니까 시험지를 저한테 가져와 주는 건 아니지만 자긴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재밌다고 하니까 그래 자기 이제 너무 좋은 거죠. 미래에 알 수 없는 꽃밭이 있는데 그 미래에 알 수 없는 꽃밭을 위해서 현실이 지독하게 괴로운 게 맞느냐. 부모라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같은 마음의 동지가 있다면 그 자체로 큰 힘이 되죠. 라온이 엄마 의인 씨도 그렇습니다. 엄마가 수정 해준 거 그거 봤어? 선생님이 수정 많이 해주시지 않았어? 그거 다 외울 수 있겠어? 수요일날 엄마 해야 되는데? 나 세 줄 외웠어. 우와, 몇 줄 중에서? 열 줄도 푼데. 와, 할 수 있어. 저녁 퇴근길. 학원에서 라온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면 의인 씨의 손이 바빠집니다. 모든 워킹맘이 그렇듯이요. 그 사이 4학년, 라온이는 기특하게 공부하고 있네요. 라온아, 다 했어? 연산하고 있어? 엄마는 15분에 나갈 거야. 15분에 같이 나갈 수 있겠어? 퇴근하자마자 저녁 챙기랴 바쁜 와중에 또 어딜 가는 거죠? 넌 갔다 와서 치워야죠. 라온이의 수학 교과서를 챙기고 마을 커뮤니티 센터로 향합니다. 가자. 라온이 잘 가. 화이팅! 단지 내에서 6학년 아이의 공부를 지도한다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그 주안점을 두었고요. 스스로 개념 정리도 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 놀이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메타인지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머릿속에 이제 수학 개념을 정리해 나가는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르는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온이네가 사는 아파트는 조금 특별한 곳입니다. 협동조합형 아파트로 주민 모임과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이웃 간의 교류가 활발한 곳인데요. 동네 돌봄터, 동네 책방, 동네 카페 등 다양한 공간에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공동체 마을, 공동체 관계, 공동체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만들어가고 활동을 하면 수학이 아니라 뭐 축구일 수도 있고 뭐 놀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주제별로도 또 다양하게 엉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교육에서 채우지 못하는 어떤 구멍이 있고 사교육으로 접근할 수도 없는 이런 공동체 교육의 영역이 실제로 이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의 어떤 빈틈을 메꿔주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의 교육을 기대하고 또는 만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공부와 배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환경인데요. 최근 한 시민단체와 수학 공부 모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게 뭔지, 불안한 게 뭔지, 또 괜찮은 게 뭔지. 이 공부에 대해서 수학 공부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는 거? 빼먹지 않고 꾸준히 알아서 가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수학을 힘들어했던 큰딸이 그 수학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어서 자기가 설명을 되게 뭐 알아듣게 잘한다는 그런 자랑을 하고 뭐 안 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 지금 하지 않고 되게 즐겁게 다니고 있어서 5, 6월 달에 받은 거야, 6월 말에. 애들이 넉 달을 여기서 있으면서 몇 가지 설문을 했는데 수학 공부 걱정 없는 마을.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수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가 선생님이 돼서 설명해보는 선생님 놀이. 7의 몫이 0.1 몇이었잖아. 그럼 하랑아, 몫이 간단한 수수로 구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라온이도 수학은 학원 대신 이곳에서 공부합니다. 70도에 가까우니까 얘도 70도예요.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었다가 학교에서 맞아오는 수학 점수도 좀 낮다 보니까 스스로 약간 자존감도 떨어지고 흥미를 잃었었는데 수학 모임을 하면서 개념 위주로 준비를 하고 예습을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수업을 또 반짝이는 눈으로 듣고 결과가 결국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몰려와서 이거 이렇게 푸는 게 맞아? 라고 라온이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느끼고 즐겁고 아픈 날 빼고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지각하지 않고 이 수학 모임을 갑니다. 결국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 생각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 오, 맞아. 그러면 3번은? 맞아. 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6분의 4요. 맞아. 색칠하지 않은. 하윤이를 지도하는 채영 선생님은 대학생.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근데 좀 하다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알려주면은 그냥 하고서 그냥 바로 다음 것도 막 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고 그래서 더 뭔가 알려주고 싶고 아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는 게 느껴지니까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2 나누기 4에. 12분의 4. 그럼 얘는 몇 개, 전체가 몇 개로 나눠져 있지? 전체가 1대1로 하니까 선생님이 되게 잘 가르쳐 주시고 어려운 것도 딱딱 집어서 선생님이 질문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학교 만들기. 예비 교사를 꿈꾸는 지역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멘토링 활동입니다. 이 수학교과에 대한 어떤 좀 기반을 좀 잡아줄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전체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 생활하는데 긍정적 에너지가 제공되고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기주도성을 키워주는 것이 목표라죠. 100분율로 보니까 성공 확률은 누가 더 높았다? 아니야, 괜찮아. 이제 그건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는지 먼저 얘기하고.
너무 완벽해. 사실 수학을 굉장히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거의 중학교 때는 수학을 포기하다시피 했었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저만의 수학 공부법을 확립하고 성적이 점차 오르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생겨서 제 확립된 공부법이나 공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멘티 학생에게도 전달해주고 나아가 그 학생이 나중에 또 저처럼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수학 성적도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나 고민까지 멘토들과 공유하면서 도움을 받는다는데요. 작년에 살짝 수학을 진짜 못했고 그래프도 어려워했는데 쌤이 다 알려주시고 항상 말 거는데도 귀찮으시지 않게 말 들어주시고 고민도 항상 자기 일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요. 1대1 멘토링을 통해 학습은 물론 정서적 성장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주도성이 핵심이지 사교육이 핵심은 아니야. 사람들이 이 메인 변수가 뭔지를 모르는데 사교육 받는 애들 중에 성공한 애들은 다 자기 주도적인 애들이에요. 그 어려서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한 애들이 그 애들에게 사교육이 들어갔을 때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애들이 나타내는 그 좋은 현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저게 그냥 사교육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끌어내고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짜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나만의 공부 비법.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제가 생각했을 땐 약간 자기주도, 그다음에 계획 세우기, 약간 그 두 개로 약간 저의 그 입시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원래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내가 한번 자기주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중학교 때 와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많은 과목이 생기더라도 계획을 잘 분배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학원을 다 끊었거든요. 그래서 인강이랑 학교 수업에 좀 집중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했던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인강 위주로 하고 학원을 다니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이 부족해지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계속 학원을 여러 가지 다닌 편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학원은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스스로 보완할 방법을 찾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공부 비결 역시 공부 독립이었습니다. 자신만의 학습 계획을 세우며 주도적으로 공부했더니 입시에서도 성공한 거죠.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행이 막 진도가 빠른 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6학년 때 학군지, 저희 지역의 학군지로 이사를 갔거든요. 뭔가 문제는 풀 수 있고 이해도 했긴 한데 궁극적인 이해는 못했던 거죠. 그냥 내가 수1을 했다, 내가 수2를 했다, 내가 미적분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시작되게 되면 어디 가서 뭐를 수업을 듣더라도 안 들어도 되겠네 이런 식의 허영심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허영심이라는 거는 오히려 저희를 갉아먹게 돼요. 절대 100%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행을 통해서 70% 정도의 이해도를 가졌다고 치면 그 30%를 채울 기회조차 없애버리는 게 허영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영어 유치원도 안 나왔고 사고력 수업도 안 했고 자사고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지방에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행을 그렇게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과외를 하면서 여러 부모님을 만나 보면 저는 항상 부모님이 아이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에 대해서 부모님과 아이의 느낌이 되게 다르다는 인식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를 위한 강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그냥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이의 행동에는 아이의 의도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택은 아이가. 네, 그거는 선행이든 학원이든 뭐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든 그건 모든 것은 다 아이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고민하는 부모님을요. 아이니네 아버님이네요. 주말이면 반복되는 일상. 아이나, 주아이, 아빠 이제 집에 간다. 아빠 집에 간다고. 기차역에 내렸어. 10년 가까이 아이니 아빠는 주말 부부로 지내며 수도권과 전북 고창을 오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 공부가 좀 요즘 많이 봐주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어떤 부분이 좀 덜 돼 있을까. 네. 그리고 뭐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좀 보탬이 될 만한 게 있을까.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빠는 힘든 줄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늦은 저녁, 정읍역에서 다시 4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고창. 진아, 아빠 왔다. 집에 오자마자 아빠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왔다. 뭐 하고 있었어, 지금? 아이니 공부를 점검하는 일. 네. 오늘의 진도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늘 계획 거? 네. 자, 일로 와, 이제. 아빠한테 보여줘봐. 아이나, 계획 세운 거 지금 아빠 한번 보자. 스스로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월요일이 플랫 수요일 수업부터 했어요. 근데 왜 체크 안 해놨어, 여기다가? 했으면 체크하라고 했잖아. 색깔 바꿔서 하라고 했잖아, 아빠가. 티나게. 근데 무조건 이렇게 밀린 것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면 좋아? 왜 안 됐다고 생각해, 아이는? 네? 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아이들이 계획 세울 때 할 만하게 만든 거잖아. 근데 보니까 할 만 안 해요. 밤에 여기 계획대로 안 돼서 밀려서 그런 거잖아, 밤에 자는 시간. 그래서 이제 7시부터 시작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엄청난 잘못을 했고. 부모의 마음 같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죠. 이제 저기 메꾸는 거는 오늘까지 하는 거 얼마나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내일 다시 점검하고 아빠가 채점해주고. 아이니도 그런 아빠의 마음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아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모의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거는 영어도 조금씩 밀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어 숙제하는 것도 해야 되고. 국어 숙제? 오늘 학원. 학원 개편하고. 학원 숙제 다 한 거 아니었어? 오늘 할 거 있다는데? 오늘 할 거면 남은 거야? 예. 계획을 세울 때 다음에 할 게 뭔지를 아이나, 계획을 세울 때 시간을 많이 써야 돼, 아이나. 그래서 일요일 날 밤에 계획 세우는 거 하지 말고 토요일 날 꼭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 그럼 아이니가 할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서 계획 세워야 돼. 그럼 아이니가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돼. 아빠 이거 그냥 문제집만 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세울 때부터 아이니가 어떻게 공부할지를. 누가 옳은지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기. 갑자기 바꾸긴 어려워도 컨설팅 이후 아빠는 조금씩 노력하고 있답니다. 제가 중간에 많이 개입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설명을 원했다면 지금은
정주진 선생님과의 만남 이후에는 아인이에게 정도 그냥 기회를 주는, 맞다 틀리다를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인이가 생각하는 걸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발전하는 거는 또 아인의 몫이 될 것이고. 아이는 그 믿음대로 잘할 겁니다. 차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을 설명을 해볼 거예요. 네. 근해 공식이 필요한 이유는 2차 방정식이 되면은 x에다가 각 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 네.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요. 근해 공식을 써요. 근해 공식 없이는 못 풀어요? 풀 수는 있는데 규칙, 패턴이 똑같아서 근해 공식을 쓰는 거예요. 혜택을 볼 수 있다, 해내면. 근데 해내면의 기준이 아인이 기준이 약해서 그래. 엄마가 이미 얘기했지? 응? 그냥 어디까지 하는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주는 게 맞나 하는 생각?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서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번 주도 계획 대비 안 된 게 많이 남아서 이걸 또 어떻게 메꾸나 이제 고민이 되는구만.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 검증을 매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매일 확인하는 거 부모가 개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럼 자기 주도가 아닌 것 같고. 내 아이의 공부, 정답은 없고 답을 찾아가는 길 또한 때론 어렵기만 합니다.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주는 마음. 어쩌면 부모가 배워야 할 또 다른 공부가 아닐까요? 언젠가 그 길의 끝에서 당당히 서 있는 독립적인 아이를 만나게 되길 바라면서 부모인 우리도 한 걸음씩 배워나가는 것이죠. 얘들아 어때? 주아인, 이렇게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